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서상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생활과 밀접하게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랜드 퀘스트로 던진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를 원료로 미생물 세포 공정을 통해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의 석유화학 공정보다 더 경쟁력 있게 과연 이것을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 그랜드 퀘스트가 되겠고요. 제가 먼저 전반부에 발표를 하고 후반부에 이어서 이상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이미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이 석유화학에서 오는 이 마켓 사이즈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3.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4,000조가 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 현재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석유화학이 얼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플라스틱, 러버, 그리고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들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화학 산업이 결국에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고 폴루션을 유발하거나 웨이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이번 저희가 던진 그랜드 퀘스트의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꼽고 싶은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온실가스, 그린하우스 가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온실가스가 여기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근데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 그다음에 N2O,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들이 실제로 온실가스 이펙트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온실가스의 농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당연히 에미션, 방출되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미 나와 있는 이 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또 다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가스를 줄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바이올로지컬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이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더 밸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제로 저희가 이제 바이오 매뉴팩처링, 바이오 제조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왔는데요. 이 바이오 제조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산업적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다양한 탄소원들을 통해서 이 바이오 공정을 통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석유화학 공정은 원유로부터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이 바이오 공정은 여러분이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이런 바이오 매스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매뉴팩처링이라는 것이 과연 처음으로 제시되는 개념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제조 방법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빵이나 술을 만드는 데서부터 사용된 것이 바이오 제조 공정이고, 실제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옥수수를 통한 에탄올 생산 등등등 해서 이런 기술적 발전을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인 면을 하나씩 차례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이오 제조 과정 같은 경우는 1세대 여기 나와 있는 바이오매스 카본 소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땅에서부터 유래한, 그리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푸드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바이오매스들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바이오매스를 써가지고 우리가 박테리아 호스트 혹은 마이크로비얼 호스트들을 개량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 물질들 중에 여기 보시면은 사료용으로 쓰이는 아미노산, 아니면 바이오 연료, 여러 가지 치료용 물질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저희가 바이오 제조 기술을 이미 개발해 왔었습니다. 이 장점으로 보자면은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단점은 이것을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윤리적으로 맞는 일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의 카본 소스가 되겠고, 그 2세대는 여전히 땅에서부터 유래하긴 하지만 대신에 사람들이 먹는 것 말고 다른 걸 한번 써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의 껍데기라든지 이런 리그노셀룰로직 바이오매스들을 사용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생물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는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타이터라고 하는 이 그램 퍼 리터 수치가 좀 많이 낮아진 것을 아마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푸드랑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이런 리그노셀룰로직 바이오매스를 써서 미생물에게 먹이로 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공정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한 것이 그럼 이것 말고 또 다른 바이오매스를 써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3세대 Third Generation 바이오매스가 되겠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해조류에서 마린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써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써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해보자 하는 연구가 이미 많이 되어 왔습니다. 보시면 수치가 더 낮아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땅을 쓰지 않고 우리가 지구가 70% 이상이 물로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구의 바다에서 이 해조류를 양식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 바이오매스를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공정 개발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세대 바이오매스원으로 또 생각하는 것이 오늘 주제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카본 하나짜리 C1으로 되어 있는 가스 몰레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이런 온실가스를 써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 보자라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카본, 탄소가 뭐 4개, 5개, 6개 등등 이렇게 탄소가 길어져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는데 탄소 하나짜리를 체인을 일롱게이션 시켜가면서 탄소를 길게 붙여가는 물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연구가 당연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 중으로부터 얻건 어디선가 이러한 C1 가스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을 또 우리가 잘 미생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보시면 수치가 더 낮아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온실가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 친화적이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이 가스를 사용해서 미생물을 자라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금 쓰는 뭐 플라스틱 제품이 됐건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어떻게 보면 지목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바이오 리파이너리 인더스트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스테이너블하고 에너지 인풋이 적고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다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제점들 세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종류도 적어지고 그 양도 이제 적어진다는 말은 결국에는 경제성이 없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제로 그 카본 소스를 프로덕트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는 그 미생물 자체를 잘 개량해야겠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일반적인 바이오 제조 공정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주제에 밀접하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조금 더 포커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시장은 US 달러로 500 빌리언 달러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우리가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고 실제로 앞에서 그랜드 캐스켓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코비드를 거치면서 사실 플라스틱 사용량은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약 2% 정도 아주 소량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개념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유래가 석유화학 기반이냐 아니면은 바이오매스 기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이 바이오 디그레더블하냐 생분해성이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좌우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컨벤셔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석유화학에서 유래했고 생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각 섹터에서 이것을 석유화학에서 유래했지만 생분해가 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바이오매스로부터 유래해서 생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용하거나 생분해가 되게 만든다든지 하는 형태의 다양한 섹터들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오 기반으로는 도대체 어떤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느냐? 다양한 플라스틱을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모노머,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단량체들이 중합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단량체를 바이오 기반으로 생산해서 동일한 이제 화학 공정을 거쳐서 이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왼쪽 파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이 미생물 자체가 직접적으로 플라스틱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연구들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랜드 캐스 던졌던 것이 이거 온실가스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제성 있게 현재 석유화학 공정보다 경제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가 이제
저희의 그랜드 캐스트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 있을까가 이 질문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공정 개발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비용에서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것이 어떠한 카본 소스, 어떠한 서브스트레이트로부터 이 물질을 만들었느냐가 이제 원료로부터 만들었느냐가 되겠습니다. 원유가 싸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저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저렴한 바이오매스를 쓸 수 있을 것인가가 1차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이런 C1 가스, 온실가스로부터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그랜드 캐스트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럼 이 똑같은 주어진 양의 원료로부터 얼마나 효율 높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까가 결국에는 또 가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전환시키는 이 미생물 세포 공장이라고 하는 것에 효율을 높이는 필요성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농도를 어쩌면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온실가스를 이제 미생물이 먹어서 섭취해서 혹은 전환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온실가스라는 것이 그럼 원래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부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미 자연계에는 이런 CO2, 메탄을 먹을 수 있는 혹은 고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경로들이 이렇게 밝혀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경로들이 아닌 새로운 경로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자면, 먼저는 이런 네이티브 마이크로브라고 되어 있는 자연적으로 이런 이산화탄소나 메탄을 고정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들을 개량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든 연구도 있었고요. 원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고정화시키지 못하지만 그걸 할 수 있게 인공 개량을 해서 이런 미생물들을 통해서 물질을 만든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로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대사 경로도 제한이 됐었고, 보시면 이제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제 높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없던 미생물을 개량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고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연구 사례들도 있었고요. 메탄도 마찬가지로 메탄을 통해서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다 수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산화탄소나 메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바이오플라스틱의 이슈에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과 동일한 물성 혹은 그것과 상응하는 물성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런 바이오 공정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을까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물성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의 단량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플라스틱 자체를 만들어내는 연구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결국에는 이런 연구들이 경제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 그랜드 캐스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것이 경제성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경제성 가질 수 있는 연구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혁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이상엽입니다. 우리 서상우 교수님께서 앞부분에 잘 말씀을 해주신 거 이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 대사공학 혹은 바이오 파운드리를 써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균주를 개발하는 그런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고요. 실제로 이 시스템 대사공학은 호스트레인 실렉션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생물을 고른 후에 그걸 이용해서 소위 DBTL 사이클,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반해서 만들고 그 만든 걸 실제 실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다시 디자인하는 이런 DBTL 사이클을 밟아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소위 미생물 세포 공장을 스케일업 된 그런 바이오 리액터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트라이를 맥시마이즈 한다 그러는데 타이터 레이트 일드 요것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것을 본 그랜드 퀘스트의 질문에서는 플라스틱에 이제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에 이 생명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분야 전공도 있으실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제성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바틀렉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 CO2를 픽싱을 하는 효소가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자연계에 가장 많은 효소가 뭐죠? 그게 루비스코입니다. CO2 픽싱하는. 그런데 얘의 소위 턴오버 넘버 혹은 Kcat 밸류를 보면 진짜 비참하게 낮아요. 10보다 작고 보통 한 3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가장 빠른 효소로 알려져 있는 캐탈라이즈 같은 거는 이제 그 과산화수소수를 물하고 CO2로 분해를 해서 독성을 없애주는 건데, 카탈라이즈 같은 거는 100만에서 1000만 사이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느린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고분자라는 게 플라스틱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금 저기 선생님들 앞에 놓여 있는 물병은 PET병이죠. 페트병.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HDP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물성의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명체가 만들어주는 플라스틱은 효소의 소위 기질 특이성 때문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효소공학을 통해서 더 빠르게 합성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노머를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는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겠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엔자임 그 디스커버리를 하는 데 이제 문제점은 워낙 이 스페이스가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미노산 개수가 뭐 200개로 구성된 단백질만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종류, 베어리언트의 종류는 20의 100승이 되니까 20의 200승, 20가지 아미노산, 20의 200승이 되니까 우주에 있는 파티클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그 불가능이죠, 실험으로. 그래서 이제 인실리코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제너러티브 AI도 쓰고 AI 기반 분석도 쓰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써가지고 컴퓨터로 막 디자인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과 특징을 가진 효소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는 빨리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기질 특이성하고 속도하고 그 다음에 효소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목적을 두고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로제타 폴드 올 애톰도 있고 알파 폴드 3도 있고, 알파 폴드 3도 참고로 이제 다 코드랑 공개를 했죠. 이런 툴들도 쓰고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기만의 맞춤형 AI 엔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에도는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이제 효소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연계에는 없던 그런 반응을 빠르게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키를 소위 저 2018년에 노벨상 받은 그 프란시스 아놀드의 디렉티드 이볼루션 같은 거는 우리가 셀렉션 프레셔를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엔자임을 갖도록 막 뮤테이션을 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플러스로 레셔널하게 디자인, 합리적으로 우리가 디자인하는데 그때 컴퓨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디자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소만 개발했다고 다가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 대사회로를 굉장히 간략하게 표시한 건데, 이 대사회로에서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넣었을 때 그것이 이 다양한 패스웨이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효소의 특징을 계량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되고 나면 또 아예 효소 하나만 개발할 때 인실리코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복잡한 대사 네트워크 자체를 소위 게놈 수준에서의 대사 모델 이런 걸로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세포 전체의 대사 회로가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소 하나의 대사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모델링 쪽에서 여러 가지 언노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효소의 기능 같은 것도 딥러닝을 써가지고 예측도 하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레귤레이션 없이 가면 그게 생명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레귤러터리 네트워크와 메타볼릭 네트워크, 그리고 또 하나의 레이어는 시그널링 네트워크, 이 세 개의 네트워크가 통합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효소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실험량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대한민국 바이오 파운드리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예사 통과돼서. 그런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맨 파이펫 들고 실험하던 것을 이제 로봇 시키겠다 이거거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위 하이스로프 스크리닝 가능하게 하고, 그걸 관장하는 것은 사람 머리도 물론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지만 컴퓨터를 써가지고 알고리즘으로 관장을 하겠다.
그럼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캔디데이트를 스크린할 수가 있게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럼으로써 이제 이때까지 예를 들면 원쓰리 프로펜다이올 같은 걸 듀퐁사하고 제난코하고 개발할 때 15년 동안에 120 밀리언 달러를 써서 개발했는데 이거를 횟수도 거의 20분의 1 그리고 비용도 10분의 1 내지 50분의 1로 줄이면서 똑같이 혹은 더 나은 성능의 균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 소위 오토노머스 랩이라고 붙인 그런 기술들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못 먹는 바이오매스 물론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오늘의 주제인 CO2 혹은 C1 가스, 온실가스를 원료로 쓰고 또 원하면은 웨이스트 프로덕트도 원료로 쓸 수가 있고 이걸 소위 세포 공장을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플라스틱 그리고 원하는 케미컬 연료들을 만들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